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연생태 보건 기사에 관련되어진 2016년도 1차 시험이 1회 시험이 3월 달에 있었고 또 2회 시험이 5월 달에 있었고 또 이제 1년에 3번씩 보통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 문제로서 2016년도 2회 5월 달에 치루어졌던 자연 생태 보건 기사 문제를 좀 여러분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총 우리가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아시다시피 제1과목은 환경생태학 개론 과목입니다. 환경생태학 개론 과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대사 회전율과 또 대사 회전 시간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생물량을 주어줬어요. 2만 그램, 제곱 면적당 2만 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장 증가량이 이제 1000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사 회전율이라는 것은 우리 회전 시간을 먼저 알아야 이제 회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사 회전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장량 산림의 생물량을 성장 증가량으로 나누어 준 값이 아무래도 대사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현존량 2만 나누기 증가량 이제 1000을 하면 이제 그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너무 쉬운 산수인데 그죠? 이렇게 하면 20 지우고 20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도 다 지우게 되면 20이라는 숫자가 대사 회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20년이 되는 거죠. 예, 20년. 요 연이라는 것만 남아서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에 단위가 이 단위가 있고 밑에서 이 단위를 나눠줬으니까 두 단위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20년이니까 20년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나누기 20 하면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시간과 회전율에 대한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도 보니까 가끔씩 출제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문장이 있으니까 미생물 또는 화산활동 및 번개의 방전 등에 의해 그래서 생태계에 유입되는 물질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가스를 묻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가스가 그죠? 미생물에 의해서 또는 화산활동이나 번개에 의해서 이 물질이 토양으로 들어오고 또 토양에서 식물이 그것을 또 영양분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물지하학적 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런 생물들 또 미생물들이 활용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화산활동이라든가 번개라든가 또 땅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들 케미컬 이렇게 해서 바이오, 케미컬 사이클 이렇게 해서 생물지하학적 순환을 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에 의한 순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순환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예를 들면 식물이 호흡할 때 그죠? 흡수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대기 중에 질소가 약 78% 그죠? N2 이제 뭐 질소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질소 가스를 우리가 미생물 중에서 특히 식물의 남세균 그러니까 식물 주변에 있는 아조토박터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세균이라든가 여러 콩가식물 뿌리에 공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죠? 땅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다라는 건 픽세이션 이렇게 쓰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 속으로 끌어들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소를 이제 식물이 또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 혹박테리아가 예를 들면 고정을 하면 이 주변에 이제 식물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질산 이제 이온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영양분으로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게는 질소 순환은 미생물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개, 대기 중에 있는 이런 번개가 지지직 쳐서 요 질소를 또 이제 땅 속으로, 그렇죠? 이 토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 지하학적인 순환을 갖는 그런 그 물질은 질소 순환이 되겠습니다. 인이라든가 항이라든가 이런 물질들도 이제 순환 이렇게 할 때 생물 지하학적인 순환은 하지 않고 뭐 토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땅에 있는 뭐 뼈라든가 동물의 사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순환 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질소 순환이다. 이런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소 순환은 미생물, 화산활동, 번개 이런 거에 의해서 땅으로 가서 이 물질이 식물의 영양소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게 생물 지하학적 순환이고 질소의 순환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지대나 고산지대에 나무가 없고 평평하거나 기복이 완만한 곳으로 여기서 힌트를 주는데 뭘 주는 거냐면 지역의 식생 어떤 이런 지역의 식생이 뭐냐 지금 이거를 묻는 질문인데요. 결국 이런 식생을 갖는 지역 극지대나 고산지대가 한번 힌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다 읽어보기 전에도 우림이라든가 낙엽수림이라든가 여기는 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는 문제에서 보면 나무가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평평하거나 기복이 완만한 것으로서,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초원이나 아니면 평평한 걸 이야기하고 높은 산에 수목 한계선 바로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수목 한계선 바로 위라고 하니까, 아, 뭔가 그 고산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를 문제에서 다 준 거죠.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은 티베트 고원과 뭐 그 주변이고 북미에도 있고 멕시코의 높은 산에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산 위에 더 높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는 지역이 뭐 초원도 뭐 나무가 없고 약간의 이제 감목이나 덤불이 있고 근데 툰트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뭐랄까 극지대나 주로 우리가 고산지대에서 대표적인 게 극지대 혹은 고산지대가 대표적인 게 툰트라라고 할 수 있는데 툰트라라는 땅 자체를 정의할 때 나무가 없고 평평하거나 기복이 완만한 곳, 완만한 땅 이거를 우리가 툰트라의 정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툰트라의 정의를 그냥 한 번 정도 눈여겨 봐두시고 하셨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고 또 여기 여러 번 고산이라는 말을 주었기 때문에 아 고산 툰트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툰트라는 뭐 북극 아래 뭐 첫 번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로 툰트라라는 거는 한대 기후에 속하는 그죠? 그런 이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끼류라든가 뭐 지으류라든가 작은 초본류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무가 없고 평평하거나 기복이 완만한 것 너무 쉬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에 관련되어진 지역의 식생에 관련되어진 요 부분은 우리가 환경학 개론에서 꼭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뭐 이번에 툰트라가 나왔으면 뭐 다음번에 초원이 나온다든가 열대 우림이 나온다든가 어디선가는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생물 군집의 시간적
변천 과정을 생태적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적 변천 과정, 군집이라는 거는 이제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는데 그런 시간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생태적 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먼저 했고, 육상식물의 천이 과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육상식물. 그래서 이제 육상식물은 이제 우리가 뭐 천이를 얘기할 때 그 육상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럼 습지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뭐 건생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습생이냐 건생이냐 이렇게 나눌 때, 그래서 육상식물은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나지, 그죠? 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일년생 초본류, 그죠? 그 다음에 다년생 초본류, 관목류가 나타나고, 양수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수림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죠. 그래서 양수림과 음수림 사이에는 혼합림 이 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금세 우리가 답을 이제 나지, 일년생 초본류, 관목, 강엽수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나지가 맨 나중에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지가 제일 먼저 있는 곳,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맨 땅이라는 거죠. 이제 요 문제를 조금 더 꽈서 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나지, 일년생 초본류, 관목, 강엽수림 이렇게 하면 찾기가 쉽지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지가 있고,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곳은 보면은 지의류가 있고, 지의류,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선태류, 선태류,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년생 초본, 이렇게 초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본류 혹은 뭐 초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간목림, 그죠? 한번 그래서 써볼게요. 간목림이 여기 있네요. 간목림 있고, 그 다음에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요 순서. 그래서 혹시 지의류, 선태류, 초본류 이런 순서를 조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래서 이런 천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최후의 안정된 시기를 우리가 극상 혹은 클라이맥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금세 또 이 답도 참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를 풀면서 하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공부만 하면 되는 과목이 환경 이 생태 개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 생태학 개론은 사실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과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중 극상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생물상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어떤 과정을 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안정된 시기를 극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극상의 이제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 지역의 기후 조건과 평형 상태를 이룬 극상을 기후 극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극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상을 이야기할 때요, 단일 극상설이라는 게 있고 다극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 극상설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다극상설은 텐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론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단일 극상설에 관한 질문과 또 다극상설에 관한 그 내용을 섞어서 이제 극상에 관한 걸 좀 풀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 지역의 기후 조건과 평형 상태를 이룬 극상을 기후 극상이라고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극상설에서 토양 극상, 뭐 지형 극상, 산화 극상, 생물 극상 뭐 이렇게 있는 것과 함께, 그 주로 이제 기후 극상으로 진행되는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토양 극상, 지형 극상, 산화 극상, 생물 극상 이런 것들 이룰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맞는 말입니다. 그죠? 기후 조건과 평형 상태를 이룬 극상을 기후 극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장소에서 그 장소의 기후 극상도 토양 극상도 아닌 안정된 군집이 인간이나 가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우 극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극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극상이라고 할 때 방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초원이 된 상태를 생물
생물극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생물극상이고, 좀 전에 제가 극상을 단일극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다극상이라고 얘기하거나 할 때 이런 다극상설 안에서 생물극상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방목으로 초원이 형성되어서 마지막 단계로 남았을 때 그걸 생물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물극상도 하나의 극상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고요. 세 번째는 기후극상이 발달할 수 없는 지형이나 토양에서 이루어진 극상을 토양극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대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기후극상은 서나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극상 식물이 뭐냐 그러면 서나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어요. 조금 여러분이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극상에 대한 단일 극상설과 다극상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래서 그 다극상설 안에 기후 극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생물 극상을 이해하셔야만 이 문제가 이제 똑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부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다음 문제는요. 기름 유출로 인해 우리 뭐 한동안 이제 기름 유출로 인해서 큰 곤혹을 우리 서해안에서 치렀었는데, 해안 지역의 오염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이것도 먼 것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은 1년생 해조류들은 체내 저장 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름 유출로 인해 강압성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더욱 피해를 입기 쉽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놔둬보고요. 유화제와 같은 계면 활성제는 모래 입자 사이에 그 공국수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맞아요, 모래의 물리적인 현성을 변형시켜 해양 오염을 제거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유화제라든가 뭐 계면 활성제, 그 유분산제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독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면 활성제 그 솔번트로, 그러니까 액체로 이용되는 파라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라핀 탄화수소 물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유화제 이런 계면 활성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1900년대 이후에 우리가 거의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1995년도에 그 시프린소 사고 때도 이 이제 파라핀 탄화수소 때문에 그 굉장히 심각한 2차 오염을 일으켰고, 또 이제 이 뭐죠, 유부산제 안에, 유분산제 안에 들어있는 그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바다에 부영양화를 일으켜서 사실 뭐 적조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 염습지에서는 잘게 부서진 기름 덩어리의 작은 조각들이 가장 유독하지만 큰 덩어리들과 원유들은 식생을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고, 사멸된 지역에 다시 그 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1년생 종들의 경우가 기름에 가장 민감하다. 요거 위에서도 1년생 해조류들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죠. 완전히 사망하게 되거나 특히 뭐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생식기간, 그러니까 이제 그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는 그런 생식기간이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름에 의해서 계속되는 빛의 산란 때문에 결국은 그 식물종들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2번이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긴 문장이 있으면 읽는 것이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면 활성제, 특히 뭐 유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긴 해요. 이런 유처리제 물질들이. 근데 이제 독성이 너무 장기적이고 또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다살포를 일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소량의 법칙, 리비라는 독일의 식물 영양학자입니다. 리비라는 사람이 Law of Minimum, 그래서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이런 이제 법칙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식물 생장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도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식물도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강합성을 하니까 그것만 먹고 사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네, 식물도 다양한 식물 세포 내 뭐 핵을 만든다든가, 뭐 핵과 관련되어진 물질이라든가, 또 다양한 식물이 만드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식물도 다양한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식물이 생육하는 데 있어서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량 원소라는 게 있고 미량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 원소라는 거는 식물 영양소 중에 많은 양을 흡수해서 이제 식물 생육에 필요한 거고, 미량은 소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량은 당연히 다량으로 필요하다는 건 생식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량은 뭐 미량이니까 뭐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비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다. 결국에 생육의 전체를 그죠? 관장하는 것은 다량일지 모르지만 이 식물이 최소한 생육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미량 원소에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량이 많아도 식물은 온전하게 생육할 수 없다라는 것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필요 원소 또는 양분 각각에 대하여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만일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에 지장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원소 또는 양분 중에서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식물 생육을 지배한다. 맞는 말입니다. 원소 또는 양분 중에서 가장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식물 생육을 지배한다. 아니죠. 다량이 아니라 소량. 그래서 그 미니멈이라는 이 최소량이라는 법칙 단어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의 이 법칙을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량이라는 단어와 이 다량이라는 말은 서로 벌써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설명이구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환경 생태학 개론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문제가 좀 평이했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림성 조류의 길드에 대한 개념 구분으로 잘못 연결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길드라는 단어는 뭐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상공업 할 때 그 상공업자들의 그 동업 조합을 이제 일단 조합 단위를 이제 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조류에서 길드를 이해하게 하는 거는 주로 그 조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채집, 그러니까 먹이를 찾는 것 아니면 또 조류가 그 둥지로 이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길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림 환경 변화에 따른 야생 군집의 그 변화를 길드 개념을 도입해서 군집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동 영소길드, 이면부 영소길드, 수간층 영소길드, 관목층 영소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소길드와 체이길드로 보통 우리가 나눠요. 영소 길드는 GUILD 이렇게 씁니다. 다 알죠? 채소, 체이, 예, 채소가 아니라 체이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소라는 단어는 네스팅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네스트가 뭐예요? 네스팅 이렇게 쓰는데, 네스팅 길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둥지
둥지가 되겠죠. 둥지. 새 둥지 할 때 쓰는 게 네스팅이 되고, 체이라는 거는 먹이 이런 것들을 foraging 이렇게 쓰는데 foraging.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채집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수렵하거나 뭐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찾아 먹는 이런 활동이죠. 그래서 둥지와 먹이 활동에 따라서 길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둥지 영소길도는 그 중에서 수동, 여기도 수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동, 수간층, 간목층 이렇게, 그 다음에 이면부 지금 이렇게 영소길드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소길드는 수동, 수간층, 간목층, 이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라는 건 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나무에 그 구멍을 파고 어떤 둥지를 갖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